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스트리밍을 긴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것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점에 대해서 잘못 예측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말한 대로 되어가고 있죠. 언론에서 계속 뭐라 그랬죠? 올해 7차례 올리기로 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파가 주춤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7회에 올리는 게 아니라 5회나 6회 정도로 줄일 것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으면 늘었지 줄진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지독한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죠. 유가 떨어지면서 이제 또 환율도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전보다 많이 높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더욱 압력을 크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데 금리 인상을 늦추긴 뭘 늦추냐. 미국에서 터진 전쟁도 아닌데. 미국에서 올해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 들어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터졌었죠?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이 크게 터졌죠. 물론 미중 무역전쟁이 2019년에 발발되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전부터 기조는 계속 있었지만 이때 좀 크게 부딪혔죠. G1, 2가 붙었으니까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면서 경제전쟁이 붙어서 하락세가 나타났죠. 이거 일시적이었다. 왜? 그 전에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20년에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서 급격히 낮추고 돈을 풀었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인플레이션.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파월이 지금 막 엄청 매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청난 비둘기파라서 늦추다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상황이죠. 그 전에 5에서 6회 정도 인상한다 그랬었는데 7회 인상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점도표로. 위원들 중 7명이 올해 7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5월 중 0.5%포인트 인상. 즉 B컷이 3월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5월 중에 생겨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100% 전망 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부정하지 않았죠. 지금은 금리 인상 초창기부터 확 올리는 거 일단 부담이 되죠. 불확실성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당장 0.5%포인트 B컷은 안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B컷은 예상된 수순이죠. 그리고 5월에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뭐예요? 양적 긴축. 양적 긴축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금리도 23년 넘어서나 인상한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양적 긴축 처음에 했을 때 내년이나 올해 말 이야기했다가 하반기로 이야기가 바뀌더니 이번에 발표해서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5월 상반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유동성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고 양적 완화했을 때 돈 엄청 푼 것처럼 보였죠?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할 때보다 돈을 빠르게 회수해 갑니다. 거의 뭐 한 4배 수준으로 빠르게 회수해 가죠. 그럼 양적 긴축을 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 화폐 가치 상승, 즉 달러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태까지 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올라갔다면서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올라간 거 아니에요. 대출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지.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면은 금리는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미 그걸 다 생각했기 때문에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리려고 하는 거죠. 성장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할 때 말한 대로 거의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언론에서 완화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기사만 따다가 계속 내보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리면 빨리 올리지 적게 올리진 않는다. 그래서 B컷 이야기 나왔죠. 5월 B컷 그리고 7차례 그대로 전망한다는 이야기 나왔죠. 양적 긴축도 더 빨리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데 스태그는 뭐예요? 경기 침체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죠. 그러면은 둘 다 겹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죠.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는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경기 침체가 왔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있죠.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스태그는 못 잡으니까 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물가라도 잡아놓으면은 경기 침체는 유동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소비가 감소하죠. 뭐 지금 회복했다고는 하는데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풀었더니 다 자산시장에 때려박고 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누가 소비를 해요? 그거 허리띠 졸라매고 라면만 먹고 살 테니까 그 대신에 그 돈 모아가지고 투자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경기 침체도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가속화시킨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가고 있죠. 푸틴의 전쟁 노름,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무슨 일들을 벌어지게 하고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심화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키운다. 요 이야기는 늘 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를 조정하고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는 이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안전자산이 선호가 되느냐? 원래는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례 없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가격 거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이번에도 금리 인상했는데 뭐 주식이든 뭐 올랐죠? 환율 떨어지고. 왜 그랬어요? 요즘에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도 예상했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자꾸 보도를 해요. 그런 보도를 이용해서 차익 남기고 다시 살 여력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안 되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 조금 덜 올릴 거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지금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을 하죠. 그래서 안전자산이 선호가 됐느냐? 아니죠. 오히려 시중금리가 이번에 올라간 이유,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서 주담대가 자극된 이유, 채권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채권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됐던 수순이니까 자산시장에 계속 투자해야지 7차례 올린 것도 예상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항상 과거를 생각해야 되죠. 역사는 반복된다. 특히 경제시장에서는. 자, 그랬을 때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랐던 시기만 한번 꺼내서 봅시다. 미국 1994년에 금리를 쭉 올려요. 95년까지. 얼마나 올렸느냐? 7차례. 그리고 인상폭은 3에서 6%로 3%포인트를 올린다. 자, 1년간 올렸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1년 새 7차례 금리 올린 미국. 1994년 대학살을 했다고 하죠. 왜 대학살이 나왔느냐?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서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자, 여기 캐나다, 미국. 여기 멕시코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미국 지원받고 하다가 멕시코에서 자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쭉 올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터졌어요? 남미로 가서 아르헨티나. 자, 멕시코 터지고 아르헨티나 터지면서 무슨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 신흥국에 자금 넣어놓으니까 위험하구나.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태국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동아시아까지 번졌죠. 그래서 96년,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자,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라고 하죠. 워낙 충격이 컸으니까. 왜 그렇게 충격이 컸냐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죠. 그 전까지. 그래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그만큼 뒷받침되는 것들이 적었죠. 한강의 기적이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했다. 그만큼 급성장한 나라인 만큼 타격이 크게 맞은 거죠. 특히 당시에 뭐 대우그룹 같은 경우, 아니 대기업들은 손만 대면은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주니까 이거저거 문어발식으로 경영했다가 폭망했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그때부터 이제 주력 상품으로 몸집을 줄이기 시작했죠. 대기업들이 도구나 카우나 다 했다.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지도 못하고. 물론 당시에는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고 중소기업도 대기업만큼 연봉을 받을 때였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집값 뚝 떨어졌죠. 또 금리 올렸을 때 언제예요? 2008년. 이번에는 0.25%씩 17회 연속 인상해서 4.25% 인상했다. 아, 그러면은 이때 17회 연속으로 인상을 했는데 지금은 9차례라고 하지 않냐? 그때만큼 안 터지는 거 아니냐? 이때 17회에는 이유가 있어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져.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채권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채권 가격이 왜 올라갔냐?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서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시중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했죠. 그린스펀이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파월의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져. 그러니까 더 가혹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가 채권 사가지고 채권 가격을 올리더라도 기준금리 계속 올리니까 결국엔 채권금리 상승 압박 줘가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됐다. 그러니까 한 절반은 금리가 안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 절반만 금리가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절반 정도 나눠보면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냐. 그리고 그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빅쇼트 보면은 2006년까지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마이클 버리가 위험하다 경고했는데 한 2년 뒤에 터졌다고 그랬죠. 2년 뒤에 정확히 터졌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쭉 떨어지다가 MB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하면서 잠깐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졌죠. 그 전에 양도세 완화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뭐 하면서 시중에 유동성 계속 들어오게 완화해주는데 결국엔 이렇게 장기적 하락을 막지 못했다. 최근 볼까요? 2015년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4년에 걸쳐서 9회를 올렸어요.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들어가고 2017년 11월에 양적 긴축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지수상으로는 얼마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꽤나 억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간 이유 뭐예요? 금리를 다시 낮췄기 때문에. 근데 기준금리 인상 2015년 12월이죠. 지금 2022년 3월입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1년 11개월 후에 했었는데 지금은 언제 한대요? 하반기도 아니죠. 5월에 한대요. 얼마나 당겨지고 있냐.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금리 언제 올렸어요? 2017년 11월에 한 번 올리고 2018년 11월에 한 번, 두 차례 올렸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이미 세 차례 올렸고 계속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죠.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상 들어갔어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들어갔는데도 지금 이 모양이다. 긴축한다 이야기 나오니까 자금 빠지고 있는 거 봐봐라. 일시적으로 조금 상승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빠졌냐. 비트코인 어떻게 됐어요? 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쭉 빠졌죠. 이게 양적 긴축 시작되기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시작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산시장. 물가 폭등하고 있죠. 우리나라, 미국 역시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떨어지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물가가 슬슬 폭등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자, 핵심은 실거래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호가로 자극해봐라. 호가는 팔고 싶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호가는 아무리 올려놔도 안 사면 땡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는 것들은 이렇게 되고 있다. 결론. 자, 미국 금리 인상은 항상 뭐를 불러왔다? 자산시장 붕괴를 불러왔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늘 그때마다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건 뭐예요? 금리 인상 늦춰진다고 했는데 웬걸. 7차례 그대로 진행하고 5월에 B컷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5월에 또 한 가지의 선물, 양적 긴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뭐 완화된다, 그때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매파죠. 그리고 과거보다 더 가속화된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 윤석열 당선자가 집값을 띄워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그거 마지막에 팔아치우고 빠지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해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기득권들이 차익 많이 남기고 후일에 다시 집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차익이라도 남기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지 절대 저게 집값 상승 요인은 아니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충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